당신이 지금 사는 인생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일 같은 일상, 같은 고민, 같은 한숨 속에서 의미를 찾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삶의 진짜 엔진은 이미 꺼져버렸을지도 모른다. 공자는 말한다. 의미보다 재미를 찾아라. 의미는 머리로 계산하고 조건을 따질 때 생기지만 재미는 온몸이 살아있을 때 폭발한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실패 속에서도 달릴 수 있으며 역경조차 놀이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잘 사는 법이다. 이제 변명과 미루기는 끝내라. 당신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는 순간 인생의 속도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15도 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각도 차이가 당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꾼다. 준비됐는가? 그럼 이제 공자의 칼날 같은 통찰 속으로 들어가자. 의미를 쫓는 습관을 당장 멈춰라. 인생은 거창한 서사나 타인의 찬사를 먹고 굴러가지 않는다. 삶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맛이다. 한자베이는 혀끝의 감각을 뜻하지만 여기서의 맛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납득하는 미세한 즐거움, 즉각적인 생동감이다. 의미만 붙잡으면 매일이 계산표가 된다. 오늘의 행동은 내 커리어에 어떤 점수를 더해주는가, 이 만남이 장기 목표에 어떤 ROI를 주는가 같은 질문이 쌓일수록 하루는 공허해지고 머릿속은 뜨거운데 가슴은 식는다. 반대로 맛을 찾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세계를 산다.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의 효율이 아니라 잔을 감싸는 온기, 첫 모금 후 비어지는 숨, 입안에서 바뀌는 질감을 포착한다. 출근길도 이동이 아니라 장면이다. 바람의 결, 신발 밑창이 바닥과 부딪히는 리듬, 신호등이 바뀌는 미세한 템포를 느끼는 순간 길 위의 20분은 소비가 아니라 수확이 된다. 핵심은 철학이 아니라 훈련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멈춤, 스캔, 선택, 증폭, 기록. 멈춤, 일을 시작하거나 전환할 때 5초만 호흡을 붙들어 잡고 지금 여기에 시계를 꽂는다. 스캔, 오감으로 들어온 신호 하나를 고른다. 손끝의 촉감, 주변의 소리, 공간의 냄새, 몸의 긴장도 같은 작고 구체적인 데이터다. 선택, 그중 가장 선명한 신호 하나를 의식적으로 확대한다. 키보드 타건의 박자를 일정하게 맞추거나 문장을 마칠 때 마침표와 함께 어깨 힘을 툭 내려놓는 식이다. 증폭, 선택한 신호에 1%의 놀이를 얻는다. 매일 제목을 7단어 안으로 다듬는 게임, 계단을 오르며 10보마다 숨을 길게 내뱉는 리듬,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섬세함 같은 사소한 규칙은 집중을 현재로 붙잡아둔다. 기록, 한 줄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맛, 샤워기 물줄기가 피부에 부딪힐 때 퍼지는 소리, 맑음. 이 한 줄이 다음 맛을 불러오는 호출부가 된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다. 설거지를 해도, 보고서를 써도, 통화를 해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볼 때조차 맛은 있다. 거친 스펀지가 유리컵 표면을 스치는 저항, 문장을 매만지다 딱 맞는 단어가 손에 걸리는 순간의 탄력, 상대가 네, 그 뜻이군요라고 되짚을 때 목소리의 톤이 반음 내려가는 안도감, 이것이 사는 맛의 원천이다. 이 훈련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의미 중독이다. 당장 효용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스스로를 게으르다 꾸짖고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찾느라 현재를 버린다. 처방은 간명하다. 지금 작게, 즉시. 결과를 묻지 말고 감각을 열어라. 보상을 설계하지 말고 리듬을 만들어라. 해야 한다는 문장을 해보고 싶다로 바꿔라. 언어가 바뀌면 신체가 따라온다. 의미는 버릴 대상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맛을 충분히 축적하면 의미는 뒤따라 굳어진다. 오늘 하루의 맛의 점을 여러 개 찍어보라. 현관문 손잡이의 금속 온도,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관성, 로그인 화면의 커서 깜빡임, 전화벨이 울리기 직전 사무실의 정적, 퇴근길 횡단보도 흰 줄의 질감. 이 점들이 연결되면 하루는 더 이상 한 장의 회색 종이가 아니다. 빛이 지나간 궤적이 된다. 그리고 그 궤적이 모이면 삶은 스스로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 맛보라. 지금 이 한 호흡이 오늘 당신의 첫 수확이다. 인생의 팔미를 모른 채 사는 것은 매일을 먹지만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8가지 맛은 단순한 카테고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감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8개의 문이다. 첫째, 직업의 맛.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직업의 맛을 아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산다.
카페 알바라면 시급이 아니라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공기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한다. 건물 청소를 하면서 이 길을 지나갈 누군가가 깨끗함을 느끼길 바란다는 마음을 섞으면 같은 빗자루질이 기도처럼 변한다. 둘째, 배움의 맛. 책상 앞에서 단어 하나를 새로 알게 될 때, 강의에서 한 문장이 뇌를 번쩍 때릴 때 그 순간을 씹고 삼키는 즐거움이 있다. 성장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도 뼛속에 스며든다. 셋째, 음식의 맛. 건강한 식습관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 지점이 있다. 단순한 한 그릇의 국에도 향, 온도, 질감이 모두 다른 층위를 만든다. 넷째, 가벼움의 맛. 몸을 관리하는 것은 몸무게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날렵하게 움직이는 감각을 얻기 위해서다. 계단을 2칸씩 오를 때 숨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순간, 그게 가벼움의 맛이다. 다섯째, 풍류의 맛. 여행은 유명 관광지의 스탬프를 모으는 게 아니라 골목 끝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햇빛의 각도나 비 냄새를 붙잡는 것이다. 여섯째, 봉사의 맛. 대가 없는 헌신은 사람을 비워내는 동시에 채운다. 남의 짐을 들어주고 돌아설 때 아무도 몰라도 스스로 느끼는 묵직한 온기가 있다. 일곱째, 성찰의 맛. 하루 끝에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었는지 느끼는 순간이 온다. 마지막 여덟째, 여유의 맛.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낼 때 그 느슨함이 오히려 내일의 집중력을 만든다. 이 팔미는 따로따로 즐길 수도 있지만 서로를 자극하고 키운다. 배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직업의 맛을 더 깊게 음미하고, 봉사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여유의 맛에서 죄책감을 덜 느낀다. 8문을 자주 드나들수록 인생은 단조로운 길이 아니라 끝없이 변하는 미로가 된다. 중요한 건 이 문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공자는 인간을 3부류로 나눴다. 첫째, 머리로 사는 자, 지자. 이들은 매 순간 계산한다. 오늘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익이 올지, 지금 하는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줄지. 그들의 삶은 계획표와 손익계산서 위에 놓여 있다. 효율과 결과가 최우선이니 예상 밖의 사건이나 즉흥성에는 약하다. 둘째, 마음으로 사는 자, 호자. 이들은 좋아서 한다. 사랑하니 하고 흥미가 있으니 한다. 하지만 변덕이 심하다. 마음이 식으면 손을 놓는다. 열정이 식으면 흔적도 없이 떠난다. 그래서 호자는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셋째, 공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자, 낙자. 이들은 결과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좋든 나쁘든 상황 전체를 즐길 거리로 바꾼다. 비가 와도 일이 꼬여도 심지어 몸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웃을 거리를 찾는다. 3부류 중 낙자가 가장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저게 어떻게 웃을 일이야? 라는 질문을 듣는다. 하지만 그 바보스러움이야말로 자유의 표지다. 노동도 그들에게는 운동이 되고 실패도 하나의 실험이 된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5층을 올라가야 하는 택배기사가 있다면 지자는 허리 나가겠네라며 속으로 욕을 할 것이고, 호자는 기분 좋으니 오늘만 하다가 내일은 짜증낼 것이다. 그러나 낙자는 숨이 차오르는 그 감각조차 자기 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다. 공자가 사랑한 제자 안회가 그랬다. 그는 가난했고 밥은 거친 곡식, 물은 표주박에 담아 마셨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낙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놀이로 바꾼다. 중요한 것은 낙자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진다는 점이다. 매 상황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대신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를 묻는 습관이 핵심이다. 처음엔 억지로 웃음을 만들더라도 반복하면 뇌는 이를 즐거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역경과 시련마저도 인생의 한 장면, 한 놀이로 재해석된다. 낙자는 단순한 쾌락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고통과 불편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흡수해 자기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낙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환경이 그를 부러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낙자의 삶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나를 만든다. 군자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목을 매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스스로의 발로 걷는다. 월급이 적어도, 자리가 초라해도, 주변에서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도 군자의 심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남의 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군자의 삶에는 비교가 없다. 옆 사람이 더 빨리 승진했다고 속이 끓지 않고 친구가 더 큰 집을 산다고 해서 잠을 설치지 않는다. 그는 내 리듬을 유지한다. 남들이 뛰면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을 때 걸으며 달릴 때 달린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자는 더 치열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다만 그 목표는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세운 것이다. 남의 평가를 무시한다고 해서 오만한 것이 아니다. 군자는 비판을 들으면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담담히 흘려보낸다. 그는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함정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결코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인정하지 않아도 군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건 당신의 시각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를 정의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군자다. 이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확신의 결과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끝없는 불안과 비교 속에서 소모된다. 반면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삶은 느리더라도 단단하다. 군자는 그 단단함을 안에서부터 키운다. 그는 스스로의 나침반을 믿는다. 세상의 풍향이 바뀌어도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간다. 군자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독립성이다. 그 독립성은 타협 없는 고집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다. 군자가 걸을 때 그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없고 그 시선은 한 점을 응시한 채 깊고 길다. 그래서 군자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인정받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그가 바로 군자다. 역경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야 하는 파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몰려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경험 많은 뱃사람과 서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파도 쪽으로 전진한다. 물러나면 휘말려 해안에 내던져지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파도를 향해 나아가면 그 거대한 힘이 오히려 몸을 띄워 올려준다. 인생의 역경도 같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 대부분은 움츠러들고 숨는다. 하지만 그 순간 눈을 부릅뜨고 가슴을 쭉 펴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만이 역경 위에 올라탈 수 있다. 맞서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직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언젠가 사라지겠지라며 방치하면 파도는 더 커져서 돌아온다. 직시는 두려움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다룰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승화. 파도의 힘을 부정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내 쪽으로 돌리는 것이다. 실패를 분석해 다음 도전에 바로 적용하는 실행력, 상실의 감정을 예술이나 글쓰기, 운동으로 옮기는 전환력, 이런 것들이 승화다. 공자는 역경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주저앉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말한다. 그 파도에 맞아도 즐기는 자에겐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는 고통을 즐기는 변태적인 태도가 아니라 파도를 하나의 놀이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이다. 예를 들어 발표 직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날아갔다면 대부분은 절망한다. 그러나 역경을 타는 사람은 이제 즉흥 연설을 할 기회가 왔다고 본다.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무대의 긴장감으로 변한다. 파도 타기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파도는 무섭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타는 순간 그 무서움은 짜릿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짜릿함이 다음 파도를 기다리게 만든다. 인생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거친 바다를 끝까지 항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역경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발판이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등지고 도망치지 않는 용기다. 이 용기가 있는 자만이 바다를 정복하고 인생이라는 거친 수역을 웃으며 건널 수 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비워라, 내려놔라, 집착하지 마라.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묻는다. 잡아본 적도 없는 것을 무엇을 비운다는 말인가?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체험의 끝에서만 가능하다. 아무 목표도 세워본 적 없는 사람이 목표를 버린다고 말하는 건 사실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다.
진짜 비움은 온몸을 던져 쟁취한 후에 찾아온다. 마라톤 완주를 해본 사람이 기록 경쟁에서 벗어나 한 발 한 발 경치를 즐기며 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비움이 깊이를 가진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Stay foolish, 바보처럼 살아라도 바보에게 한 말이 아니다. 똑똑하게 살아본 자, 전력으로 부딪혀본 자에게만 해당한다. 뭘 해보지도 않고 난 내려놓았어라고 말하는 건 자기 위안일 뿐이다. 공자의 유교는 노자의 도가와 다르다. 노자가 버려라, 낮춰라, 섬겨라를 말할 때 공자는 다가가라, 출발하라, 공격하라를 말한다. 먼저 붙잡아야 한다.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실패를 겪고 성취를 맛본 뒤에야 내려놓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움이라는 말은 게으름을 감추는 가면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직장도 없고 아침에 늦잠을 자며 저녁이면 술집을 전전한다. 인생 무상, 다 내려놔야지라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붙잡아 본 적이 없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전력으로 달려본 적이 없고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비움은 공허하다. 공자는 말한다. 비울 것이 없는 자는 먼저 채워라. 채움이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다. 경험, 기술, 인간관계, 땀과 시간으로 만든 성취 모두가 채움이다. 이것이 있어야 버릴 때 그 무게가 줄어든다. 가득 찬 그릇을 비우면 다음 물을 더 맑게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빈 그릇은 아무리 비워도 여전히 빈 그릇일 뿐이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채움 없는 비움은 공허하고 채움 끝의 비움은 자유롭다. 이 자유를 맛본 자만이 다시 채우는 과정조차 기꺼이 즐길 수 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비움은 게으른 평온이 아니라 치열함의 종착지다. 모든 집착의 뿌리는 기대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 믿을 때 마음이 붙잡힌다.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애초에 내가 세운 시나리오다. 문제는 인생이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대가 클수록 어긋남도 크고 그 어긋남이 쌓일수록 집착은 고통으로 변한다. 공자는 집착을 없애려면 먼저 그 기대를 깨라고 말한다. 기대를 깨는 가장 간단한 문장은 이것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는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태도다. 사업이 잘 되면 성장의 기쁨을 맛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을 기회를 얻는다. 사랑이 잘 되면 서로의 행복을 나누고 안 되면 홀로서기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가 기대에 맞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붙잡는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온 힘을 다해도 자식이 꼭 그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순간 왜 내 정성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에 매달리면 관계는 금세 지옥이 된다. 그러나 기대를 풀어놓으면 자식의 다른 모습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인정하게 된다. 집착은 본능이다. 그래서 집착을 없앤다는 것은 본능과 싸우는 일이다. 그러나 기대를 풀어놓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의 과정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태에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더 자주 찾아온다. 왜냐하면 억눌린 집착이 사라지면 행동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더 많은 가능성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이고 그 평온 속에서 움직이는 힘은 집착에 쫓기는 힘보다 훨씬 오래 간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해방은 무엇을 버려라가 아니라 기대부터 깨라였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자유가 들어온다. 실수는 인간의 조건이지만 반복은 선택이다. 공자가 사랑한 제자에 대해 과오를 저지르되 되풀이하지 않는다라 말한 대목의 핵심은 도덕적 미화가 아니라 실행 규율이다. 군자는 잘못을 들킨 뒤 변명으로 시간을 태우지 않는다. 먼저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이어서 핵심 원인 한 줄로 고정한다. 정보 확인 없이 확답, 마감 전 검토 부재처럼 행동 단위로. 그런 다음 잘못이 빚어진 상황, 신호, 습관을 분해한다. 언제 시간대, 어디서 맥락, 무엇에, 유혹, 압박에 취약했는지 드러내야 재발 방지 설계가 가능하다. 설계의 원리는 단순하다.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확인이 필요한 결정에는 이분지연 규칙을 둔다. 고위험 메일은 보내기 전 소리내어 제목과 수신자를 읽는다. 보고서는 역순 점검표, 결론, 근거, 수치, 서식으로 검토한다. 수치를 다룰 때는 두 번째 계산기로 교차 검산한다. 일정은 최종 마감, 내부 마감, 초안 마감의 3중 마감으로 분리한다. 이때 죄책감은 최소화하고 책임감을 최대화하라. 죄책감은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만 책임감은 교정 행동으로 전환된다. 회복 루틴도 즉시 가동한다. 사건 24시간 내 3문장 회고. 무엇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다시는 어떻게 막는가? 72시간 내 재연 훈련. 유사 과제를 안전한 환경에서 일부러 반복해 새로운 절차를 몸에 익힘. 7일 내 피드백 루프. 동료에게 변경된 절차를 설명하고. 감정 관리 또한 기술이다. 심박이 오를 때는 10초 복식 호흡으로 생리적 진정을 먼저 만들고, 언어를 나는 망쳤다에서 나는 절차를 망쳤다로 교체해 정체성 손상을 막는다. 기록은 길게 쓰지 말고 제발 방지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하다. 트리악은 촉박한 요청, 금지어, 일단 보내요, 대체 행동, 동료 확인, 이분 지연, 검증 신호, 체크리스트 4칸 모두 체크. 마지막으로 약속을 외부로 꺼내라. 팀에게 앞으로 X 상황에서는 Y 절차를 따른다고 선언하면 환경이 당신을 감시하고 그 감시는 곧 재발 억제력이 된다. 이렇게 인정, 분해, 재설계, 리허설, 공표의 고리를 한 번만 확실히 돌리면 같은 실수는 당신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군자의 품격은 완벽함이 아니라 비가역 학습에 있다. 한 번의 실수로 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같은 실수로 2번 지는 것이 패배다. 세상에는 절대 정답이 없다. 오늘의 맞음이 내일의 틀림이 되고 지금의 실패가 1년 뒤 가장 값비싼 자산으로 뒤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답 집착을 버리고 적합도에 집중해야 한다. 판단은 맥락행 시간 자원의 함수다. 같은 선택이라도 T+7일, T+30일, T+3, 365일이라는 시간 지평이 바뀌면 최적해가 달라진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고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첫째, 지금 내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가를 묻는 만족화 규칙으로 출발하라. 70% 확신이 서면 움직이고 나머지 30%는 실행 중 검증한다. 둘째, 모든 결론을 조건부 문장으로 표현하라. A가 사실이라면 B를 택한다. A가 깨지면 즉시 C로 전환한다. 조건을 붙이는 순간 선택은 딱딱한 신념이 아니라 업데이트 가능한 가설이 된다. 셋째, 결정 전에 가정 목록과 반증 기준을 적어라. 이 수치가 X 아래로 떨어지면 중단, 이 신호가 2회 연속 나타나면 방향 전환처럼 미리 탈출구를 정의하면 결과론적 자기 합리화를 막는다. 넷째, 선택을 한 방향문, 두 방향문으로 구분하라. 되돌리기 쉬운 두 방향문은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접는다. 되돌리기 어려운 한 방향문은 더 오래 관찰하고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들어간다. 다섯째, 옵셔널리티를 남겨라. 손실은 캡, 최대 손실 한도로 제한하고 상승은 열어둔다. 계약은 시범기간과 종료 조건을 넣고 프로젝트는 마일스톤마다 재평가 점을 박아두라. 여섯째, 선행신호로 본다. 매출 같은 후행지표 대신 전환율 변화, 체류시간, 문의 유형 이동처럼 결과의 전조를 추적하면 궤도 수정이 빨라진다. 일곱째, 의사결정은 스냅샷이 아니라 영화로 본다. 특정 순간의 정지 화면에 분노하거나 도취하지 말고 장면 사이의 변화율을 기록하라. 여덟째, 결과 도덕주의를 경계하라. 운이 좋았던 나쁜 결정은 칭찬하지 않고 운이 나빴던 좋은 결정은 비난하지 않는다. 품질은 프로세스로 평가한다. 아홉째, 믿음을 베이지적으로 업데이트하라.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면 확신을 조금씩 움직인다. 흑백이 아니라 농도로 사고하라. 마지막으로 매 선택 뒤 결정 로그를 남겨라. 당시의 정보, 가정, 대안, 선택 이유, 반증 기준을 한 장으로 요약한다.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상황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정교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모든 태도의 핵심은 단 하나다. 정답을 찾지 말고 학습 속도를 올려라. 인생은 문제집이 아니라 실험실이다. 실험의 목적은 명답이 아니라 진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준에서 다르게 보인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 망설임 대신 작은 전진, 확신 대신 빠른 업데이트, 완벽 대신 반복 가능한 개선을 선택하라. 정답은 없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길은 언제나 있다. 인생의 새 적은 시기별로 옷을 갈아입고 다가온다. 젊을 때의 적은 욕망이다.
색과 쾌락, 즉각적 보상에 대한 탐닉은 뇌에 지금 덜을 각인시키며 미래의 나를 저당 잡힌다. 해법은 도덕 설교가 아니라 리듬과 경계다. 자극 노출을 줄이고 야간 스크룸지 1일 2회만 메시지 확인, 지연 쾌락을 훈련한다. 원하는 것을 24시간 뒤로 미루고 그 사이 행동 목표를 채운다. 육체를 쓰는 루틴을 깔아라. 아침 20분 땀 흘리기, 냉온 샤워로 각성, 안정 스위치 전환. 관계에서는 합의된 규칙을 만든다. 술자리 귀가 시간, 디지털 경계, 존칭과 경청. 욕망은 억압할수록 튄다. 핵심은 방향 전환이다. 같은 에너지를 학습, 운동, 제작으로 옮기는 순간 욕망은 연료가 된다. 장년기의 적은 경쟁심이다. 타인의 속도계가 내 심박을 결정하게 두는 순간 판단은 휘어진다. 승진, 연봉, 팔로워 수 같은 외부 점수판은 참고 자료일 뿐 운전대가 아니다. 처방은 내부 KPI를 세우는 것이다. 하루의 성과를 깊은 일 90분 쌓기, 의사결정 로그 1장, 인맥 연락 한 건처럼 행동 단위로 측정하고 분기마다 나만의 장기 곡선력, 신뢰, 자본의 기울기를 확인한다. 비교의 독을 빼려면 비교 금지 구역을 선언하라. 기상 직후 2시간, 취침 전 1시간은 타인의 소식 금지. 협업에서는 합승 전략을 택하라. 경쟁을 제로섬으로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파일을 키우면 내목도 커진다. 장년의 군자는 속도보다 방향, 승부보다 지속을 택한다. 노년기의 적은 노욕이다. 직함, 자리, 서명권에 집착하는 마음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해독제는 전환 설계다. 우선 일몰 조항을 스스로 건다. 역할 임기와 철수 시점을 명시. 다음으로 승계 시나리오를 문서화하고 영향력을 소유해서 조언으로 바꾼다. 의사 결정권 30%, 멘토링 70%. 이름이 안 박혀도 기꺼이 돕는 훈련을 하라. 재산과 평판은 기부, 후원, 장학, 오픈 노하우로 순환시키고 삶의 두 번째 산을 개척하라. 세적을 이기는 공통의 기술은 셋이다. 첫째, 충동 지연 테스트. 사고, 구매, 발화전 10초 호흡, 2분 지연, 하루 보류의 3단계를 통과해야 실행. 둘째, 질투 감지기. 타인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빨라지면 즉시 내 KPI 대시보드로 시선 전환. 셋째, 소유 집착 점검. 내 이름이 빠져도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매월 3개 점검표로 자가 진단하라. 욕망, 수면, 음주, 디지털 사용, 경쟁심, 비교 시간과 심박 변화, 노육, 위임 비율과 멘토링 시간. 점수는 벌점이 아니라 보정 신호다. 이렇게 욕망을 리듬으로, 경쟁심을 기준으로, 노욕을 유산으로 바꾸면 사람은 군자의 골격을 갖춘다. 군자는 금욕주의자도 무욕의 성인도 아니다. 그는 에너지를 거부하지 않고 형태를 바꿔 쓴다. 젊을 때 절제하여 힘을 모으고 한창 때 기준으로 길을 고정하며 늙어서 내려놓음으로 세상을 키운다. 세적을 다스리는 자만이 끝까지 품위 있게 강한 사람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자가 던진 질문과 해법 속에서 어떻게 의미 대신 재미로 삶을 채우고 역경조차 타고 넘을 수 있는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배운 것을 읽고 끝내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하면 당신의 하루는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니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흔들고 가슴을 두드렸다면 지혜의 지도와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여정을 이어가는 작은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지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가 여기서부터 새로 그려집니다.